사회복지조사론 제1장 과학적 방법입니다. 자, 1장에서는 과학적 방법, 지식의 특징, 사회조사의 윤리적인 어떤 원칙들, 그리고 과학 철학, 사회과학 패러다임 크게 이 4개의 테마를 다룹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출제 영역, 출제 분포 있는데요. 자, 1장에서 지난 7년 동안 출제됐던 영역들, 즉 주된 테마들을 보면 여기에 두 번째 사회과학, 사회복지학이라는 게 끼어 있어요. 자, 사회과학과 사회복지학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2021년도 19회 시험에서만 그 해에 두 문제가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 두 문제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에는 사회과학의 특성, 사회복지학의 특성 쪽은 좀 건너뛰셔도 상관이 없지만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조사 윤리, 그리고 과학 철학이나 사회과학 패러다임 쪽은 골고루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원래 사회조사 윤리 파트가 1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한 15년, 16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는 진짜 단골 문제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최근 시험에 조사윤리 문제는 가끔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과학 철학이나 사회과학 패러다임 쪽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다만 22회 2024년 시험에서는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나왔고 사회조사의 윤리도 나왔고 사회과학 철학, 그러니까 과학 철학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문제가 이 챕터에서 나왔어요. 한 해의 1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많으면 4문제까지, 그리고 적을 때는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과학적 방법, 조사 윤리, 과학 철학이나 사회과학 패러다임 쪽 골고루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해두시고요. 1장 공부를 마치고 나시면 11장에는 훑어보기 있잖아요. 정말 핵심적인 테마에 가장 핵심적인 뼈대들만 쫙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1장 공부하시면 급한 마음으로 2장으로 바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이 훑어보기로 오셔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 각각의 뼈대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대는 여기에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핵심적인 개요들이 떠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체계화된 지식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예요. 과학적 방법을 먼저 다뤄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조사론 책 제일 많이 팔리는 저자의 이름이 미국 학자인 루빈과 바비라는 두 분이 이제 공조로 쓰신 책이거든요. 자, 이 책에서는 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가? 과학적이지 않은 지식의 습득 과정 혹은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가지 오류를 제시한 바 있어요. 얘도 출제 비중 떨어집니다. 다만 15회 2017년도 시험 문제에서 이 영역의 단독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부정확한,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부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의 사례를 관찰한 결과에 기초해서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일반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치 다 그래라고 잘못 일반화를 하게 되면 그 일반화에 해당하는 사례들만 선별해서 관찰하면서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요렇게 하는 습관들이 있대요. 이걸 선별적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일반화한 생각에 어긋나는 어떤 다른 사례를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자신의 잘못된 일반화를 뜯어고치기보다는 나는 맞는데 쟤는 특수하게 이러이러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그 사례에 한정된 꾸며낸 지식 혹은 만들어낸 정보를 덧붙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꾸며낸 지식 혹은 만들어낸 지식 혹은 꾸며낸 정보, 만들어낸 정보라고 얘기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은요. 가설을 먼저 세운 후에 경험적인 자료, 즉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서 내가 원래 세웠던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지 이거를 가설과 데이터, 이론적인 가설과 데이터 사이에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내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을 세울 때에는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기
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거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난 후에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사후에 가설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식 습득 과정에서 우리가 과학적이지 않을 때에는 데이터가 사라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난 후에 아마도 이래서 이랬나 보다라고 가설을 뒤늦게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미 데이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가설은 증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얘를 사후 발생적 가설 혹은 사후 소급 가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논리적인 추론은요,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배우실 때요, 전조잡기의 특징 중에 전환적 추론 혹은 전도출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A하고 B는 서로 별개의 사건이에요. 즉 서로 관계가 없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전조잡기 아이들은요,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A여서 B하다라고 서로 개별적인 사건이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추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A여서 B하다라는 방식으로 추론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분한 탐구를 하지 않고 종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도한 일반화랑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본단 말이에요. 한 5살에 6살에 보고 이 사람이 그러하니까 다 그래! 이런 식으로 과도한 일반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5명 정도를 보고 마치 내가 탐구를 다 한 것처럼 마침표 딱 찍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탐구를 너무 성급하게 전개를 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하다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면 뭐 신만이 아시겠지. 혹은 내가 헛것을 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탐구할 수 없는, 경험적 데이터로 탐구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영역으로 토스를 시켜버리는 거죠. 뭐 주님이 혹은 신만이 아실 거야, 뭐 우주의 섭리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증명의 영역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신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탐구할 때, 지식을 습득할 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 아까 비논리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연히 얘는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탐구할 때 논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학적인 탐구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연역적인 방법, 줄여서 연역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적인 방법, 줄여서 귀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연역법이나 귀납법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과학적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렇게 측정을 하고 요렇게 표집을 하라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합의된 절차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우리가 표준화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런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논리적이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설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의 이론들, 기존의 연구 결과들, 기존의 뭐 타당한 보편적인 명제들 을 기초로 해서 이게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A이면 B겠네라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세웠을 때 논리적인 가설 자체만으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인 가설이 실제 데이터하고 부합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나면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모든 현상과 관련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해서 내가 다 봤는데 근데 맞아!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된 모든 사례를 지금 현재 다 확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데이터는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적인 한계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 절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불가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했다면 확률적으로 네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의 과정에서 그 결론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전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절대적인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적 결정론. 내가 예를 들어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99명이 그러하더라. 그러면 확률적으로 네 말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0%를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아까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라는 말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확률적 결정론 얘기하면서 추가적인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의 결과 지금까지 내가 맞다라고 믿었던 과학적 지식이 이게 틀렸구나. 이런 걸 내가 놓쳤었구나 라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수정 가능하다. 혹은 기존에 내가 믿었던 과학적 지식은 반증.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반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증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추가적인 데이터로 반증이 될 때까지 혹은 수정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얘를 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영원히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과학은 혹은 과학적 방법은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에서는요. 객관적인 걸 되게 강조해요.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혹은 개인의 가치나 윤리 이런 걸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편견, 가치관,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 객관적인 연구를 지향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에 속하잖아요. 사회과학의 특성은 연구자인 사람이 연구 대상인 사람 혹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어떤 대상의 연구 과정에서 철저히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이 특정의 현상을 연구할 때 각자의 주관이 개입된 연구를 하게 되더라도 공통의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5명의 연구자가 특정의 현상, 같은 현상을 연구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A, B라는 결론을 내렸고 두 번째 사람은 A, C라는 결론을 내렸고 세 번째 사람은 A, D, A, E 이런 거 있잖아요. A, K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이렇게 같은 현상을 연구하고도 연구마다 결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개인의 주관이라든지 다른 요인들이 개입된 차이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주관이 개입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내린 결론 그렇죠. 공통의 요인, 합의가 가능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A라고 하는 공통의 결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결론이라고 우리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사회과학에서는 상호 주관성, 주관적인 연구가 주관이 개입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호 간의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이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이야기 동의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얘는 2012년도 제10회 시험 문제에서 사회과학에서 객관성이란 해서 객관성의 괄호 상호 주관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꼭 객관과 상호 주관성에 각각 들어갈 올바른 말은 이런 걸 고르는 문제로 단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은요. 소수의 사례,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례가 보편적으로 보이는 특징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수의 사례에게 일반화 가능한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식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보편적인 지식,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두 글자로 줄여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이론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어떤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론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결성이라는 말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간명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현상에 영향을 준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과학이 그 많은 요인들을 다 들춰내서 얘기를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이 현상에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준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확률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A라는 요인은 그 현상을 발생시키는데 한 90%의 영향을 미친다면 B라는 요인은 한 0.1%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영향의 정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혹은 설명력이 큰 요런 혹은 확률이 큰 요런 대표적인 요인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걸 지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결성 혹은 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연구자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A가 B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식이든 얘는 언제든 반증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반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A가 B다, A면 B다라고 얘기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문제 제기해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덤비는 후속 연구에 의해서 선행 연구에서 A면 B다의 논리에는 이런 부분에 뭔가 한계가 있었네 라고 그걸 들춰내서 보정을 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 이건 틀렸어. A면 C인 게 맞아 라는 식으로 수정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려면 기존 이론은 그냥 그 자체로 굳히기 이게 아니라 반복적인 재현을 통해 혹은 반복적인 검증의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귀결이 된다면 그만큼 걔는 탄탄한 신뢰를 얻는 거고요. 아니면 반증이 되는 거죠. 과학은 그렇게 발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번에는요. 과학적 탐구 방법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연역과 귀납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은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귀납은 기역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요. 우리가 이론하고 경험적 자료,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 혹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경험적 자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학에서는 사실 이론도 중요하고 이론적 가설도 중요하고 그걸 경험적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얘랑 둘 다 중요한데 연역적 방법에서는 이 이론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현상과 관련이 된 기존의 이론, 이걸 다른 말로 명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이론 혹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고 이렇구나. 그러면 A가 B에 영향을 줬겠네라고 이론의 기초에서 가설을 세운 후에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개별 사례들, 이 개별 사례들을 특수한 혹은 개별적인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별 사례들을 100케이스, 200케이스, 300케이스 확인을 해서 내가 실제로 세웠던 가설하고 개별 케이스들의 경향이 일치한다면 가설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연역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존의 이론이나 명제로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들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거꾸로 귀납적 방법은 기억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철수도 만나보고 영수도 만나보고 영희도 만나보고 민희도 만나보고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한 10명을 만나고 20명을 만나고 30명을 만나다 보니까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공통의 유형과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일종의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례들에 대한 경험적 관찰, 여기서 경험적 관찰은 인터뷰를 했다거나 관찰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에서 출발을 해서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형, 즉 지식 이론을 구축해가는 과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탐구의 과정은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절차를 요약을 하면 이 연역적 방법은 기존의 이론이나 명제에 기초해서 논리적인 가설을 세워보고 예를 경험적인 사례들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에 기초해서 그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가설이라고 하는 형태가요. A가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무엇을 보고 관찰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 확인할 것인가, 이게 측정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가설이 지금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라는 변수 혹은 개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라는 개념 혹은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지? B라는 개념 혹은 B라는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지? 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결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조작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들로 구성된 가설 A, B 요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 혹은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정한 후, 즉 조작한 후 그러면 그럼 A는 이렇게 관찰해야지, B는 이렇게 관찰해야지 라고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관찰 측정을 한 후에 검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귀납적 방법은 여러 사례들을 관찰하다가 그 안에 공통의 어떤 유형과 패턴을 발견을 하면 얘를 잠정적인 이론으로 도출하는 절차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은 이응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구분을 할 때 양적 조사는 숫자 자료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는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게 통계 분석이잖아요. 뭐 평균, 표준 편차 이거 다 숫자 분석이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연구를 우리가 양적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양적 조사는 연역법을 따라 진행이 되고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집해서 분석을 하는 게 질적 조사가 되는데 질적 조사는 귀납법을 주로 따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장의 마지막에 사회과학 패러다임으로 뭐 실증주의, 해석주의 이런 거 배우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실증주의자들은 연역적 방법에 따른 양적 조사를 선호해요. 자, 그래서 실증주의 사회과학 패러다임에서 선호하는 게 연역적 방법이라면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쓰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이쪽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지 않았지만 실증주의하고 다르게 해석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자, 해석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 팁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귀해질 연실량이라고 떠올리세요. 귀해질. 귀납적 방법은 해석주의, 질적 조사와 연결이 되고 연실량이에요. 연역적 방법은 실증주의, 양적 조사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써두세요. 귀해질 연실량, 우리 연실량이 연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가씨가 너무 귀해질 사람이다. 귀해질 연실량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사실 이론이 먼저냐 경험적 데이터가 먼저냐의 차이긴 하지만 서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게 사회과학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연역적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을 추가해서 보완을 하기도 하고 반대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특성 비교예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얘는 19회 시험에서만 딱 2문제 나왔고 전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시간 없을 땐 제끼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에는 크게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학은 사회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대상이 사회현상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사회과학은 사람이 사람 혹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우리가 천체를 연구하고 나무나 흙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인간의 행위와 이것으로 이루어진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얘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아니 그렇다고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규칙으로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성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동일한 현상도 달리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그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동일한 행동도 특정 문화에선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근데 저쪽 문화에선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는 그런 차이로 그러니까 같은 행동의 의미도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행태는 복잡하고 가변적이라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간은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규정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일반화된 규정을 딱 내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꿔버리는 난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과학에서 주로 선호하는 게 실험입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실험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심심하실 때는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그 영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예전 영화가 있고 리메이크한 또 다른 영화가 최근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970년대에 있었던 실험의 비윤리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극대화한 영화거든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명확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 자체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규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설문조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후원에 대한 태도라든지 사회복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사실 그 사람은 평소에 사회복지에 1도 관심이 없고요. 후원할 생각 죽어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설문조사에 내가 굳이 그렇다고 쓸 필요는 없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나이스하게 응답할, 그러니까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 실제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이스하게 보이는 어떤 게 더 도덕적이고 나이스한지를 알고 사회적으로 조금 괜찮은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은 객관성을 강조하지만 자연과학에 비해서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주관을 배제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이론과 단절되지 않는 성격. 예를 들어 자연과학에 있어서요. 뭐 우리 지동설이 있고 천동설이 있잖아요. 아주 예전에는 천동설이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동설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아니다. 지동설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기존 이론과 단절되지 않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천동설은 틀렸고 이제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이게 가능한데 사회과학에서는 사실 특정의 이론이 완전히 틀렸고 이제는 이거야 라고 완전히 옮아오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제 두 개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완벽히 구분이 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기혼에 뭐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연구자가 기혼 여성들, 일과 가정 사이의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혼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 사이에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나에게 면접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자인 나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연구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도 일과 가정의 양립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연구자인 나와 연구 대상인 저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얘기 속에 내가 투영이 되기도 하고 맞아 나도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하고 다르게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복지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사회복지학은 목적이 뭐예요? 이론의 개발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순수과학이라기보다는
이론을 통해 뭘 해결하고 싶어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목적을 가진 과학입니다. 이것을 기존의 이론을 지식을 기초로 하여 활용하여 문제 해결이라는 실천적인 목적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응용과학이다, 응용학문이다, 실천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의 반대말은 순수과학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적인 지식, 사회학적인 지식 혹은 정치학적인 지식, 심리학적인 지식, 교육학적인, 가족학적인 지식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다학문적이다, 다학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학은 그냥 다른 학문 거 다 끌어다 오기만 하고 자체 학문은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페이지 맨 위쪽에 있듯이 인접사회과학 분야들과 밀접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학문적인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왜 우리가 과학적 조사를 알아야 되지? 요거는 이제 아까 루빈과 바비가 얘기했던 9가지 지식 탐구 과정에서 오류들 있잖아요. 이거는 꼭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식탐구 과정에서 비과학적인 접근이 나올 수 있는 오류들이었다면 얘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왜 과학적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가 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다 기출 내용이에요. 다만 그 옆에 14회 혹은 20회 이렇게 박스에 있는 건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라 예전에 우리 문제 비공개된 시절 있잖아요. 요때 나왔던 것들이라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실천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론 개발은 사실 거의 맞닿아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개입들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입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그래도 읽고 이게 이러니까 이렇구나 라고 그럼 이 방법이 좋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를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클라이언트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개입을 사용해야지. 그러면 이 개입을 사용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제 개입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했더니 개입 전에 비해서 개입 후에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유의미하게 달라졌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실천을 할 때는 이런 기술이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는 실천에 대한 개입 기술들을 우리가 발견,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실천 기술에 대한 또 다른 얘기로 이론, 예와 예 사이의 관계를 검증을 하면 가설을 우리가 이론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고 개입 효과를 평가하는 그런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결정을 할 때 욕구 조사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개입과 클라이언트의 변화 사이의 개입 효과 평가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가조사도 하죠.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를 실제 그 경험적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실제 나의 개입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지를 실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조사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에 대한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이걸 다른 말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하단에는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과학적 조사를 활용하는 예하고 관련해서 그와 비슷한 어떤 연구들을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과학적 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 예에서
끝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를 체계화하고 싶을 때 이런 얘기가 12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건 결국은 평가조사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혹은 개입의 평가를 할 때요. 정량적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얘는 양적이다라는 건 숫자예요. 그래서 개입 효과와 관련된 그 사람의 원래 개입 전 점수가 15점이었는데 개입 후 점수는 21점으로 6점이 올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입의 변화를 수치화된 데이터로 보여주는 방식은 정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개입의 효과를 다 평가하기는 그렇잖아요. 클라이언트를 인터뷰를 해서 뭐가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지표로 얘기할 수 있는 평가도 있고 질적인 지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평가도 있는데요. 이게 정량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도 하고 싶다. 다 평가 조사거든요. 우리가 질적인 것도 질적 조사, 그 다음에 양적인 것은 양적 조사라고 하듯이 다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과학적 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조사의 윤리입니다. 자, 사회조사의 윤리는 16페이지에 있어요. 자, 조사가 수행되는 과정은 우리 2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사의 시작은요, 조사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조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조사의 끝은 보고서에 마침표 딱 찍는 거거든요. 조사 주제를 정하는 순간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절차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조사의 기본적인 윤리들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연구가 연구 대상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 가치, 이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도 있고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연구가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렇게 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윤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연구 결과의 공익적 가치와 연구 자체의 윤리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연구 윤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들이야 죽든 말든 이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사를 하면서 연구자가 범하기 쉬운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들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 없이 그냥 연구를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업 시간에 조사하는 설문지 같은 경우도 응답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필요로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경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전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게 되는데요. 사전고지를 할 때에는요, 연구 참여로 인해서 당신들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연구 참여가 당신들에게 초래할 수도 있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다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혜택만 알려주고 부작용은 얘기해주지 않은 채 동의를 구했다면 얘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보장 정말 중요한데 연구 대상자들의 사적인 개인정보가 연구 결과 보고상에서 예를 들어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연구자료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보관자를 잘못해서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은 이렇게 뭔가 사회 고발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뭔가 위장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위장 참여가 다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가끔은 위장 참여하지 않으면 도대체 연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속한 기관에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IRB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았다면 그러면 오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기관의 윤리위원회에 승인 없이
위장차별을 했다. 즉 조사 대상자들이 이 사람이 연구자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본인들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페이지에 보면 사회조사의 윤리가 있는데요. 자, 얘는 주요한 윤리들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조사 윤리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된 동의예요. 고지된 동의가 여기 편집이 살짝 잘못됐는데요. 개념, 고지 내용, 전제 요건, 관련 쟁점, 예외 인정까지 이 5개의 하위 테마들은 모두 다 고지된 동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지된 동의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라. 다만 사전 동의 전에 이 연구에 참여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득과 실을 모두 다 고지한 후에, 그죠? 그러고 나서 동의에 의거해서 조사를 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지된 동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제 요건을 보시면 여기다는 써놓지 않았지만 전제 조건은요. 일단 내가 충분한 정보를 그 사람한테 줬더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지적인 장애가 있거나 너무 어린아이여서 내가 준 정보를 충분히 납득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의 판단 능력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조사 대상자 자체가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그때는 누구의 보호자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발적인 동의에 입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정보, 아까 얘기했듯이 득과 실 모두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상대방이 납득, 이해를 했다라는 전제가 성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아까 후견인이나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된 쟁점 혹은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지된 동의에 입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만 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사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런 목적으로 우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다라는 걸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자, 조사 대상자들이 자신이 조사 대상임을 의식하는 문제를 반응성 혹은 조사 반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식적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착한 척, 나이스한 척 이러면서 실제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실제와 다른 꾸며낸 어떤 그 응답들을 하게 된 거를 마치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거 삑이잖아요. 자, 그래서 반응성이 유발이 되면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에서는 그 일반화 가능성을 외적 타당도, 내가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 인식도 높고 후원 의지도 되게 강한 것처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후원 의지와 사회복지 의식이 강했던 게 아니고 반응성 때문에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보겠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지, 이런 응답을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막 의지가 팔팔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응답은 그랬을 뿐이지 이 결과를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 외에 일반화하는 것을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지된 동의는 이런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익명성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경험적인 데이터, 즉 데이터, 자료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개인들의 자료잖아요. 혹은 뭐 이게 조직의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딱 수집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느 조직의 데이터다. 이거 누구의 데이터다.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익명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어야 한다. 이건 익명성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연구 외의 목적으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혹은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개인의 데이터가 그 외의 목적으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비밀 보장이에요. 자, 그래서 익명성 보장은 몰라야 된다. 누구 건지 몰라야 된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고, 비밀 보장은 그 외에, 연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게 이제 그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모든 조사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 내가 면접을 했어요. 조사자인 내가 면접을 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1시간 동안 한 얘기를 내가 녹취를 하고 그걸 막 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그 사람에 대한 녹취를 푼 그 데이터를 내가 읽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직접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하는 경우는 혹은 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나는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보고 관찰해서 내가 기록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데이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질적 조사에서 선호하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면접이나 관찰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다 익명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어쨌거나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부득이 관찰이나 면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누구 건지 알더라도, 즉 익명성 보장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데이터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 누구 거네 라고 알 수 있는 개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정보가 노출이 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별개로 비밀 보장은 꼭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라는 말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항상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밀 보장을 해야 하는데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아야 하는 예외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대나 폭력이나 자살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된 혹은 사람의 안전과 관련이 된 이런 상황을 내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을 때는요. 이 비밀 보장을 명목으로 알고도 모른 척하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론의 관계 형성의 원칙에서 비슷하게 7대 원칙 얘기하는데요. 거기서도 비밀 보장에는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의 끝은 보고서 작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가 인용, 출처를 명확히 제시를 하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표절하지 말라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실제로는 연구 결과가 50%는 긍정적이었고 50%는 부정적이었는데 결과 보고에서 긍정적인 50%만 의도적으로 서술을 하고 이쪽은 안 보여준다. 이런 거 다 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절에서는 과학 철학을 해야 합니다. 과학 철학 넘어가기 전에요. 이 사회조사의 윤리하고 관련해서 18페이지 있잖아요. 조사 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찾기. 이 사례의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물론 이제 단독 문제 전체가 다 윤리를 위반한 사례를 찾는 건 아니었지만 오지선다형의 한 선지가 이제 위반 사례하고 관련된 선지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책 보고 우리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자, 여기 나오는 17개의 사례는요. 기출문제에 다 나왔던 사례들이에요. 다만 예전 사례들은 제가 기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도 시험 문제에 나온 얘기거든요. 차량 통행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운전자에게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앞서 제가 지식습득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오류 9가지를 제시했던 그 책의 저자 루빈과 바비가 자기 책에서 실제 얘기했던 사례예요. 이거를 출제자가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낸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17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시면은요, 예외를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고지된 동의의 개념, 고지 내용, 전제 요건, 관련 쟁점, 예외 인정에서 예외를 보시면 고지된 동의에는 예외가 있다. 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뭐냐면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사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별로 없어요. 근데 고지된 동의를 안 하고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진실한 진짜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사 대상자에게 갈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의 크기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이 입을 피해는 거의 없고 그리고 고지된 동의 없이 실제 부합한 연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득의 크기가 더 크다면 그때는 예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루빈 앤 바비가 제시했던 사례가 바로 차량 통행량의 측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차량 통행량을 특정 사거리의 교통정체가 되게 심해서 여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거리를 지나는 모든 차량 통행자를 세워놓고 고지된 동의, 내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달려보세요. 속도 측정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고지를 일일이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고지를 받는 게, 고지된 동의를 받는 게 짜증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사거리의 운전자들이 어떤 속도로 어떻게 이제 신호 위반을 하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할 때는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들이 별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고지된 동의 없이 실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가를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거기에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대안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을 해서 결과적인 이익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그러니 18페이지의 1번 차량 통행량 측정을 할 때는 고지된 동의 할 필요 없다.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요것도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연구 대상자들에게 고지된 동의를 할 때 어디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지, 연구의 수행 주체라든지 책임자라든지 관련된 문의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의 목적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당신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사 대상으로 표집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사에 참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알려주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설문 응답자의 선정 과정을 응답자에게 비밀로 해요.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고지해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판단 능력이 현저히 상실된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복을 하는 거예요. 잠입을 하는 거죠. 위장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냥 가서 위장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위장 참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허가 없이 위장 입원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프로그램 신청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참여자로 선정하는 거 문제가 됩니다. 자, 조사 참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요. 자, 거기서 명확한 동의서를 받는 거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조사에 참여하면 얻게 되는 이익을 얘기하지 않았다? 요거 문제가 됩니다. 교수가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다면 이거 어거지로 좋게 응답을 하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조사 후에 알려줬다면 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았다면 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 중에 본인이 원하는
있다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구를 끝까지 참여하라고 누구도 이걸 강제할 수 없어요. 우리 민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된 동의, 사전에 조사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 당신이 처음에 조사 참여를 동의를 했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언제라도 말씀하시고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안내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12번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3번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요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이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연구 결과의 확산은 아까 일반화 가능성 내지는 외적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이거 비밀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요거 앞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익과 부작용 가능성은 다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번은 문제가 됩니다. 자, 16번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와 연계해서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높였다. 이때 참여 동기는요, 자발적인 참여 동기라고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잖아요.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는 자발적 동의가 아니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17번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 부작용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주소윤리의 위배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5번이나 13번처럼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틀렸다, 절대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다면 옳지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연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학철학과 사회과학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55분이 지나서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